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제 대놓고 법치주의와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 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윤석열이 이제는 몸에 손대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참으로 가지가지합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최순실이 6번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치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한다. 특검의 설명입니다. 영장 시한이 내일 모레 7일까지인데요. 내일 김건희 소환이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특검이 오늘 내일 중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6일 김건희 소환 이후 영장 시한인 7일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청구해서 영장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특검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께 정어리머리 이번에 준비해드린 민어회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또 정어리머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 주셔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다렸다가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도 준비가 되는 대로 가니까 선도에는 전혀 차이가 없겠지요. 오히려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여름철 특별 보양식 민어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부위별로 다 들어있고 또 불에까지 그리고 양념이 다 들어있으니까 받으면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양이 충분해서 서너 분이 드시기에 적당할 겁니다. 400g인데요. 그리고 이런 풍성한 것을 29,900원만 해도 참 좋은 가격인데 여기에 지금 정어리머리 쿨 썸머 이벤트로 29,900원 이상 주문하시면 손선풍기 무료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민어회 주문만 해도 선풍기 바로 드리니까 그야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맛있게 드시고 선풍기도 장만하시고 이거야말로 슬기로운 소비 생활 아니겠습니까? 더위에 민어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의도시대 1주년을 맞이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법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고 기온도 지금 현재 서울이 30도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폭우가 쏟아진 곳에 또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를 입은 분들 생각하면 날씨 얘기 계속하기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뒤에 살랑거리는 나뭇가지를 배경으로 깔아봤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오겠지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정어리TV가 여의도 시대를 연 지 딱 1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 이은주 반장님께서 이렇게 또 떡과 과일을 보내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여의도 시대 개막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의도를 본진으로 더 높고 더 힘차게 도약했던 지난 1년, 빛나는 1년의 주역이신 백운기 앵커님, 제작진님들, 패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어리언들의 뜻을 모아 이은주 올림 이렇게 떡을 보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패널들께도 하나씩 드렸는데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AOITORE 아오이토리 808님이 여의도 시대가 뭐예요? 그러셨는데 우리 정어리TV가 맨 처음에 마포 스튜디오에 임시로 스튜디오를 빌려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9개월 만에 이곳 여의도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옮겼지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여의도 시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빛의 혁명을 함께 했고요. 또 윤석열 내란 때 함께 막아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우리의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주년 되는 뜻깊은 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날 함께하실 세 분 패널 김진애 의원님. 네, 먹을 복 있는 김진애입니다. 김진애 의원님만 오시면 뜻깊은 날이네요. 그 떡 맛있게 드십시오. 네, 특별하게 주의 깊게 부지런하게 먹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방 그 소개 그 광고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부산이 대위님, 은주누님 방학 안 하세요? 부산이 대위님은 아주 재치 있는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 떡이 별주부 떡방인데 별주부 뜻이 특별하게 주의 깊게 부지런히 아주 이름 잘 지었어요. 우리 정어리만 이름을 잘 지은 줄 알았더니 별주부 떡방도 잘 지었네요. 잘 좋네요. 전혜엽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마포시대, 여의도시대, 앞으로 100만시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마포시대부터 함께해 주신 전혜연 원장님. 오늘 브로치가 나비인가요? 네, 나비입니다. 초록색 나비가 나비. 이제 자유 이런 뜻이고 예. 사실은 예전에 우리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나비가 국민 속으로 간다 이런 상징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또 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나뭇가지하고도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특검 나가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1시 반에 김건희 특검에 이제 김태열 미래한국 소장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조사 동석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태열 소장은 참고인 예, 신분입니까?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아마 이제 김건희의 공천 개입 관련해 갖고 진술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근데 이제 그 범죄자들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변호인단은 거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본질은 명태균이 김건희와 윤석열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김영선 등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던가 아니면 이권 사업에 끼어든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은 이 사건 본질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좌 자료는 이미 특검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SNS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만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인 조사 받을 때도 변호인이 같이 갑니까? 네, 뭐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술이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뭐 성범죄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 때도 저희 변호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인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불렀을 때 막 그렇게 방방 뜨고 그래서 아니 참고인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나는 참고인도 뜨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참고인이고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 그때 그 내란 당시에 증언을 하는 취지로 갔다 오는 거니까 참고인은 일종의 증인이거든요. 그럼요. 예, 증인으로서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알러지틱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럴 일도 아닌데. 모자라. 모자. 예,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체포영장 오늘 내일은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검이 밝혔습니다. 내일이 김건희 출석하는 날이고 모레가 체포영장 기한 아닙니까? 시한인데 그래서 오늘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8시 40분인가 갔거든요. 근데 오늘 9시가 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내일 집행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정구승 변호사님? 일단 과거와 다르게 변호사 선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변호인의 뭐 조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 출석을 거부하는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출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과 내일 집중된 조사 그리고 내일 특히 김건희를
이제 불러서 조사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이후에 진술이나 이런 걸 받는 형식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법적인 것 좀 여쭤보고요. 지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겠죠. 뭐 몸에 손대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몸에 손 안 대고 발 댑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제 형을 집행하는 행정이 아니라 체포영장의 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였던 그 구치소 내의 규정은 그것보다는 법원이 그 발부한 영장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상이나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물리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 그 경찰분들께서 그 범인들 잡을 때 물리력을 쓰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데 이것은 계속 그 과거에는 자기가 예쳤던 공정과 상식, 법치에 가장 어긋나는 주장이다. 그래서 뭐 변호인단이 계속 법을 운운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데 그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때부터 해왔던 주장이 인용이 된 적이 있는가? 물론 지기현이라는 이상한 판사님을 만나서는 하나가 됐지만 그 외에 그들이 주장한 것들 중에 인용된 것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들이 뭐 형 집행법 운운하던데 그 형 집행법은 뭡니까? 형 집행법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규칙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형을 집행하는 당시 그러니까 영장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물리력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서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피의자의 신분이 수용자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앞서야 될까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야 된다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받고서 그 사람을 탐문해갖고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까지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 형 집행법, 그 수용자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그렇게 변론을 하시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우아한 사람이 욕을 삽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저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둘의 그 정말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김건희 가끔 보고 있으면 본인이 창피하거나 망신이 되는 것까지도 이용하잖아요. 막. 근데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었어. 예. 이런 굴욕을, 그러니까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잖아요. 근데 그 굴욕한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또 다른 어드밴티지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정말 구역질 나고 구질구질하고 그러고 정말 사악한 니은들이 있나. 정말. 이번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더워서 잠깐 벗었느니 뭐 체온 조절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전혜원 원장님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추미애 의원이 변온동물이냐? 추미애 의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도 변온동물 하면은 뭐 뱀, 두꺼비 뭐 이런 얘기를 들면서 두꺼비에 가깝네. 윤석열은 그럼 뭐냐 뭐 그리고 이제 뭐 동물들을 쭉 나열하던데 멧돼지. 뭐 그런 실제로 그 말이 언급이 나왔습니다. 포유류입니다. 근데 이제 변온동물 아니죠? 아니죠. 변온동물이. 포유류.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하면 언론에서 막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란숙의 행동이 너무 좀 저질이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이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커튼이나 담요 같은 걸로 둘둘 싸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동의라는 거예요. 이른바 보쌈 방식으로라도 써서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폭도 아닌 정말 내란 수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국민들이 더 이런 말에 맞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김건희한테 단단히 오더를 받았다. 너, 네 일은 모르겠으나 내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김건희 요번에 가는 게 김건희 특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가져가는 거,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게 아닌가요? 자칫했다가 내가 말을 하면 어떡해. 왜냐면 너 여기서 입만 뻥끗해 봐라. 내가 변호사비 낼 줄 아냐?
이혼할 거야. 저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생각보다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게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말부터 시작해서 빌드업 해갖고 자기한테 불리해져 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법조인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왜냐하면 윤석열의 과거 행적을 보면 본인이 99%를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하는 것을 쉽게 하는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출석 자체를 못하게 막자라는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제일 힘든 게 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혼자서 다 말하는 친구인데. 김건희의 말씀은 정언이야, 정언. 이게 참 그야말로. 저희가 사실 이 법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너무 죄송한데 여기에 대해서 딱 맞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변명을 드리자면 이 법조인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국회의원분들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어가면서 버틸까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을 못해서 정말 만든 이렇게 그 딱 맞는 규정이 없었는데 정말 기상천외. 예. 근데 이거를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법조인이자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 정말 한 명의 법조인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정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절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입을 열게 하는 것도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는 술을 주면 얘기하겠다 이럴 수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경악한 뉴스를 보면 나에게 사우나를 한번 하게 해달라. 편백나무 사우나. 또 하나는 딱딱하고 좋은 매트리스를 갖다 달라. 이걸 해주면 내가 입을 열겠다라고 하는데, 뭐 오늘 다뤄볼 주겠지만 윤석열 집무실에 편백나무 사우나 지었다라는 여기에서 초대형 매트리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트리스 얘기하니까 씁쓸합니다. 매트리스를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비행기 태우고 다녔대요. 말이나더니 아니 좀 돌았어. 정말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정상 아니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은 일반적인 숙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숙소를 아무래도 머무셨을 아, 텐데. 그럼요. 아 그리고 그렇게 좋은 숙소에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딱딱한 매트리스 바꿔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왕처럼 굴고 싶어 하는 거를 정말 기회만 있으면 뭘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텔도 스위트 중에서도 최고급 최고급. 스위트 그럼요. 뭐라고 부릅니까? 로얄 스위트라고 로얄 부릅니까? 스위트. 네. 그런데 묵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꼭 탄핵을 당하나? 박근혜는 옛날에 변기를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참 이상한 애들이야. 뭐 그 매트리스를 왜 들고 다닙니까? 참 지가 안 들고 다니니까 그래. 그럼요. 이렇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순실이 계속 불응하니까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그래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똑같이 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최순실이 눈을 보면 아주 막 표독스러운 게 있었죠. 막 살기가 막 넘치고 그랬는데 호승줄에 묶여서 끌려 나오면서 막 그 입에서 민주주의 막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웃었죠. 그 입에서 민주주의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한 게 그때 참 오랫동안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갈까요?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숙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걸 윤석열이가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연병하네. 지금 윤석열 보고 국민들 똑같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 정말. 연병은 맞아요. 연병이 전염병이잖아. 도지 전염이 됐어 완전히. 아 똑같아 정말. 아. 이번에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물리력 행사해서 구인을 할 때 어떤 말이 울려 퍼질지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이 왜 저렇게 끝까지 버티는가.
저는 그자의 그 품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면 아주 단순한 자지 않습니까? 네. 단순 무식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고 내가 수위 입은 모습 보이면 쪽팔리니까 그거 안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구속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출석하는데 머리 이렇게 하고 다듬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윤석열이가 2번이나 구속되고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고 처박혀 있고 그러는데도 윤석열이 양복 입고 넥타이 찬 모습만 봤지 수의 입고 수갑 찬 모습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안 보여주고 싶어서 저 발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지. 근데 이제 외신에도 윤석열이 속옷 입고 저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전 국가 망신을 떨더니 가서도 국가 망신을 떤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에서나 일각에서는 특검이 망신을 줬다라고 하는데 특검이 망신 준 게 아니죠. 윤석열 본인이 망신을 국가 망신을 시키는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하는 사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윤석열 찍었거나 윤석열을 찬양했던 일부 언론도 참 창피스럽고 저는 사실 좀 그 언론 기사를 요즘 다시 한번 띄워놓고 싶어요. 이렇게 윤석열 찬양했던 사람들 같이 안 부를 거냐 이 소금 난동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날 특검이 나간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카메라를 다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CCTV 있고 그 다음에 그 버디캠이라는 예. 걸 차고 갔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윤석열은 지금 이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사법 건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법부에다가 한번 기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저 그 비디오가 증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증거로 제출이 돼야죠. 이게 참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게 눈앞에 있는 그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쌓는 건데 바디캠 만약에 이렇게 이슈로 시키고 법적 대응을 하면 네. 그 영상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대중에 공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죠. 글쎄 말이죠. 그거를 단순히 회사한테 자신이 너무 끔찍해, 정말. 이 상황에서의 불리함을 벗어난다고 마치 나는 잊고 있었는데 목포로 가려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서 진실 게임으로 간다면 특검법상 브리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사법부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참 그리고 게다가 윤석열 측의 그 입장이 한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그걸 보면은 이게 뭔가 큰 대전략을 갖고 디테일한 전술을 뭐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슈화를 계속 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안구와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겠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그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변호인이라면 이걸 이슈화 시키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협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영장을 재발부받아 하면 우리가 할 테니 뭐 이거를 이슈화 더 이상 키우지 말자 이런 식의 딜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김건희 저는 뭐 분명히 김건희 내일은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모레 이후에는 이제 제 영장을 구속영장을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 체포 기한 연장이 됩니까? 연장 안 됩니다. 아니라 재발부를 재발부를 근데 지난번에도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고 그 이후로 체포영장에 그 윤석열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발부에는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사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3교대로 영장지법 판사님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영장 청구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판사들은 다 정상이겠죠?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의 압생영장을 기각한 그분들도 그분이고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그분입니다. 그때 세 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예. 지난 1월 달에도요 예.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두 번째로 갔던 겁니다. 아니, 지기현이 같은 놈을 만나니까 또 우리가 만날까 봐. 걱정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체포영장. 계속 그 걱정했던 그 전담 판사님들이 계속 전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기현이는 지금 휴가 갔습니까? 휴전기라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어디로 생각합니다.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유심히 들어봤는데 그 자리에 오시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휴전기를 좀 즐기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룸사롱 가서 삼겹살 먹는 거 아닐까요? 대법원에게 조사를 남기지 않고 이거는 공수처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아유 정말. 제가 사실은 그 이번에 법원 쪽에 있는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군복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익법무관으로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법원분들이랑 이렇게 연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그 대법원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오해를 살까봐 내가 누구랑 밥 먹는 것 자체가 외부에선 다르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조심하시는 분들이 다수였거든요. 근데 검찰과 다르게. 근데 한 명의 그 판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약간 참담해 하시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또 생각이 좀 그분들과는 좀 달랐던 게 그게 내부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스스로 교정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칼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은 그 감사 결과를 미루거나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하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인가요? 그 지기현 판사가 판결한 다른 판결이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일반 사건도 지기현 판사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그 핑계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법원 차원에서 재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내란 사건을 일주일에 3번, 4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대법원장이 결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비판을 안 받고 외부의 칼날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실 대법원장이 나서서 빠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법원 공무원 노조를 제가 예전에 많이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마다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폭도들 엄벌하라 이렇게 낸 적이 있고 또 조한창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빠져라라고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런 사태를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우실 것 같고 진짜 그 조국신당의 황명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윤석열의 속은 난동을 받던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안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래저래 내란 수계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언더웨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 왜 남성 패널들이 많잖아요. 남성 패널들은 다 같이 너무 수치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것 자체 아니 우리 여성들은 솔직히 우리는 애기도 갓난 애기도 보고 많이 저기 하니까 뭐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이렇게 저거 하는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근데 남성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너무 끔찍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말 정말 채통이고 뭐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옷을 너무 벗고 있는 것 끔찍해요. 자체가 징계 사안이에요. 네. 예. 그럼요. 원래는 옷을 벗는 것 자체가 징계 사안이고 그게 구치소와 소통이 됐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특혜로 준 거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장이든 담당자가 징계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이 벌점이든 이런 게 쌓여서 이제 다른 징벌방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있는 자신의 불리한 거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잠깐 옷을 입을 테니까 잠깐 자리를 좀 비켜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아우 정말 끔찍해.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또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다면 이 다음에 또 첩행장 집행하러 갈 때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나가 뭐 변호동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피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엔 떳떳하게 날짜도 딱 통보해주고 갈 테니까 딱 차려입고 파란색 어울리더만 그거 딱 입고 이렇게 나와서 국민 앞에 한번 그걸 보여주면 저놈이 그래도 거짓말 아니었네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변호인과의 접견 때문에 갈 수 없다. 미리 변호인 접견을 풀로 예약을 해놓고 내가 다른 사건 접견 때문에 못한다라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걸리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특검이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은
왜 9시에 들어갔냐라고 저는 생각할 때 접견 전에 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겪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인 9시부터 시작해서 풀로 예약을 해놓는 방식으로 조금 이거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8시 반에 체포하러 가면 큰일 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8시 반에 가면 되잖아. 아침은 먹이고 그러고 가면 아니 근데 되잖아. 윤석열은 맨날 건강 핑계를 대는데 접견할 때는 어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니는지, 그리고 이것도 뭐 접견을 너무 자주 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12.3 계엄이 터진 지 벌써 8개월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속상하다. 이 내란 술계의 법꾸라지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는 계속 불만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호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끌어내는 게 최선의 수사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 감정상 내란 수계가 이렇게 속옷난동 부리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시선이 곱지가 않다. 정말 그러니까 그 뭐죠? 담요로 싸서라도 들고 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있으면 체포영장을 진행을 하는 거고,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부지검에 저는 이제 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부구치소를 자주 가는데 1호실 방에 김용현 전 장관이 항상 있어요. 뭐 근데 그거는 본인의 권리니까. 근데 윤석열의 문제는 뭐냐면 공무접견실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변호인 접견실 한 이 정도인 책상 2개에 이제 가림막 하나 있고 이렇게 접견을 받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불편하죠. 네. 그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검사들이 수사할 때 받는 공무접견실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도 특혜고, 두 번째로 접견이라는 건 아침 9시부터 그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까지밖에 원래 못하게 제한이 돼 있고 주말에는 전혀 안 됩니다. 네. 근데 6시까지 했다, 주말에도 했다라는 걸 듣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아무리 급한 사안이고 내일 영장 친다고 해도 그 구치소에서 절대 안 해주거든요. 어허. 근데 이런 특혜가 있다는 걸 보고 저희 의뢰인들은 계속 연락이 오죠. 예. 왜 정 변호사님은 안 왜 주말에 해줍니까? 못 가십니까? 왜 저녁엔 안 됩니까? 윤석열이 된다는데. 이게 한 명이 법조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계속 공정과 상식 원칙을 말했던 사람이고, 그런 거는 뭐 걔한테는 이제는 뭐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왔고 새로운 이제 정말 법치주의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서울구치소장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러한 특혜,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라는 말도 거부하고 싶다. 이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일반 변호사는 4시 이후에 접견을 아예 못 해요. 오후 4시까지 되고 주말에 안 되는 거 몰랐어요.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변호사들은 이제 접견 시스템이 이제 인터넷으로만 됩니다. 이제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이제 영장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나 이제 전화나 팩스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9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11시 반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1시 반부터 4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수원구치소로 이 방송 끝나고 가려면 정말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왜냐면 6시까지 아니라 4시까지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선 특별 접견도 했다, 공무접견실도 썼다, 주말도 썼다, 야간 접견도 했다. 이런 특혜를 없애면 아마 에어컨을 밤에는 쐬지 못하고 주말에 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왜 나오고 싶지 않겠냐?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원 최순실 했을 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 국정농단 특검 할 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원 같은 인물한테 했던 방식을 왜 윤석열 내란 수계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취해질 수 있는 범죄자인데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일각에서 이거 만약에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하면 징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징계는 기본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특혜가 밝혀졌으니까요. 징계는 기본이고 이건 사법 처리의 대상입니다.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로 시급하게 저희가 접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약 시스템 꽉 찼습니다. 안 됩니다. 뭐 주말이라 안 됩니다. 우리 구치소 규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까지 정말 다 안 됐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특혜고 이거는 이미 밝혀진 사안이기 때문에, 왜냐면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징계 사안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이 구치소장은 너무 수상해요. 그러니까 수원 구치소장 했을 때도 당시에 이화영 부시장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뭐 최상목이가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무슨 비서실장 같아, 지가. 구치소 안에 비서실장처럼 하는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뭐 구치소 내에 이 여러 가지 뭐 비리 문제를 조사하느라고 뭐 한번 조사를 했다는데, 이 구치소장에 대해서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집행을 하게 되면 협조하라 이렇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서울구치소에 했다고 그럽니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하면은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는 안 따르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뭐가 돼요?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보직 해임부터 해야죠. 그렇죠. 직무 배제를 시키고 대직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 그리고 서울구치소장 임기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구치소장 뭐 이런 아이, 것들이 임기가 임기제일 있겠어요. 리가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임명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국방홍보원장 네, 그 뭐 징계를- 쓸데없는 짓 네. 하다가 이번에 직위해제 직위해제 당하지 않았어요? 네. 안규백 장관이 바로 날린 거죠. 직위해제했어요. 그것도 그냥 날린 게 아니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위를 해제시키고 또 수사 의뢰도 했거든요. 네. 정확히 동일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이거는 심지어 그 아까 접견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징계는 기본이고 수사 의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법 처리까지 꼭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 게 이게 일반인과의 형평이 너무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타택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민간인인데 이 사람에게 이러한 특혜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도대체 카르텔이 그냥 온갖 카르텔이 있더니 구치소장대까지도 카르텔이. 왜냐하면 이 구치소장분들께서 뭐야 도대체.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대형 로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대요. 구치소장이 네, 로펌을? 전 네. 구치소장들이 아. 대형 로펌으로 고문을 형식으로 가셔갖고 왜냐하면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그 보통 의뢰인분들이 이제 서울구치소로 오게 하는 것이 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서울구치소의 내에서의 삶을 이제 개선시키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클라이언트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인데 그런 목적으로 전관인 구치소장들을 영입을 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이거를 뭐 당장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근데 징계와 사법 처리를 통해서만 깰 수 있는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과 네트워크 펌에서 그 전관들을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을 가야 되지 않나. 특히 뭐 김앤장을 필두로 해서 김앤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 고위공직자들을 영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어느 정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심지어 구치소 안에서도 정관 예우가 작용할 수 있다. 뭐 그걸 제가 이제 밝혀내진 못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추정되는 목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대형 로펌에서 영입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법대로만 하세요. 왜 자꾸 일반인들하고 차등을 둡니까? 서울구치소장 뭐가지도 날려주세요.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한정무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해피맘님 여의도시대 1주년 축하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해피맘님 감사드립니다. 잘 계시죠? 지난번에 가평에 비가 많이 와서 계곡 걱정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최성환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치 1번지 여의도에 있는 줄도 1주년인 것도 몰랐네요. 죄송. 앵커님 축하드려요. 우리 정어리언님들과 함께 그러셨는데 예, 여의도에 있습니다. 대산빌딩 902호입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이렇게 슈퍼챗으로 힘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실시간 동접자는 19,000명, 이제 2만 명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 수는 78만 9,200, 79만 명 향해 가고 있는데 아리랑곡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구독을 안 누른 분들이 계시던데요. 구독 눌러주세요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50명이나 누르셨어요. 아니 50명이나 안 누르고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세상에 그 구독, 좋아요 이건요 우리 정어리 TV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자가 늘고 막 이렇게 동접자 늘고 좋아요가 많고 그러면 뭐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우리를 잘 모셔요. 구글에서 잘 대접해주고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막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딱 뜨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백운기의 정어리 TV, 백운기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표시를
여기다 해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네. 네. 예, 고맙습니다. 이 윤석열 빤스 얘기하니까 빤스 목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속보가 들어왔어요. 정광훈이 지금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나섰다 하는 겁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네.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 경찰이 한 거네요? 네, 특검 수사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왜 충분히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영상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 서부지법으로 모십시오.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라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체증하여 남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진술, 그 주변인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사실 그 관계. 내부 관계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수사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이제 하느냐가 이제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대통령 같지도 않은 대통령 옹호하고 그런 랄지를 떨었던 거 우리가 참 기억하는데 김진애 의원님 혹시 왜 정광훈이를 빤스 목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알죠. 아시죠?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 예. 아니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빤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해요. 흔히 안수기도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무슨 K-팝 데몬 헌터스가 좀 와야 돼. 기괴하네요. 저기 우리 저 앵커님 K-팝 데몬 헌터스 아세요? 해헌터. 캐대헌. 캐대헌. 아, 정말 야, 아우 저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디몬 같아, 정말. 저는 지금 일종의 저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저기 하는데 뭐 꼭 뭐 내기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생각을 되면 왜냐하면 저희 법령 중에서는 이제 심지어 부모가 훈육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도 아동 학대가 최근에 그렇습니다.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런 부분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의율돼 갖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사법권이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어린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법대로 하는 거를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거 보니까 너무 기괴하네요, 저는. 이게 아주 저게 2022년 3년 전 영상인데 저 장소가 사랑제일교회는 아니고 대전 중문교회라고 장경덕 목사 아시죠? 네네. 뭐 좀 그 양반도 좀 이상해졌어요. 뭐 윤석열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막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하고 탄핵의 명분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저런 거 볼 때마다 참 참담하거든요. 장경덕 목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기가 꽤 근데 많았었죠. 이제 예. 인기가 쌓이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래는 이제 기독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다 이런 건데 일부 종교의 이름을 빌린 사람들이 저렇게 극우 세력을 선동하거나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을 침탈해서 폭력을 행사한 곳이고 실제로 징역이 나왔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2명이나 한 명은 징역 3년 6개월, 한 명은 징역 3년을 1심 재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마다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심정이 저도 이해가 가고요. 이 교회라는 말 나올 때마다 정말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서부지법 난입 사태 배후로 지금 의심받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전도사인가? 네, 뭐 하는 친구가 특임 전도사, 구속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광훈 목사 시킨 대로 한다.
그 배우라는 것을 자백한 거 아닙니까? 꼭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그 녹화된 영상에서도 서부지법으로 가라, 뭐 저항권의 행사다 이런 말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뭐 12.3 내란과의 별개로 또 다른 내란 선동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광훈 지금 신났겠네. 요새 전환길이한테 막 밀려가지고 예. 요새 막 쪼가들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나오니까. 압색도 하고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또 그러겠는데. 하여튼 간에 정말 큰 코 다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KYA님, 와 저런 걸 진짜 하나님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 안 좋아하시죠. 저건 목사 아닙니다. 예, 저런 걸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나쁜 자식이죠, 나쁜 자식. 예, 저 돈벌이 하는 놈들이죠. 어떻게 목사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합니까? 그 자식들이 뭐 이것저것 또 손대가지고 또 그거 하는 것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욕심이 얼마나 그 목구멍으로 이렇게 터져 나왔는지 그 사랑제일교회 그쪽에 개발을 하는데 계속 그 땅값 올리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거기 빼고 지금 개발을 저는 재개발 이거 예. 정말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다가 마지막에 그거 딱 빼고서 하니까 속 시원해 죽겠어. 쌤통이죠, 쌤통이다. 정말 왜냐면 그런 꼴을 너무 보거든요. 알박기 예. 해가지고 점점 올려가지고 예. 결국은 거의 10년을 개발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이동 주민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 안 되니까 그냥 빼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랑교회에서 조금 내리겠다. 다시 또 늦었죠? 협상을 하자. 네. 근데 주민들이 안 한다. 이제 안 조합에서 한다. 안 한다. 이제 나중에 거기 흉물 나중에. 되는 거예요. 흉물. 네. 옆에는 멋지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글쎄. 근데 뭐 그래가지고. 정광훈하고 같이 공개석상에서 막 손잡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막 사실상 본인이 정치적으로 동지인 걸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 모습을 보고 또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정광훈, 신천지, 전환길 이런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국회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면과 과연 국민의힘이 무관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수사를 하면서 만약에 특정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전당대회에서 표를 끌어갈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뛰는 이면에 사실상 백노를 했던 정치인들도 반드시 밝혀내고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처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고리를 한번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캐대원한테 하도 반해가지고 예. 온갖 거 다 보다가 요새 맨날 저기 하고 국힘하고 캐대원의 규모하고 제가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오. 얘기하죠. 규모한테 사로잡히지 마라. 예. 완전히 지금 먹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준석이한테 한번 먹혔고 그다음에 윤석열이한테 먹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전환길이한테 먹혀가지고 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솔직히 정치라고 하는 것도 팬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칫했다가는 정말 영혼까지 다 털리고 그렇게 될 위험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규모한테 먹히지 마십시오, 국힘. 그 정광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정말 엿된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골프장을 개발을 하는데 그 골프장에 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발해야 될 테니까 옮겨달라 그러면은 비용을 다 하겠다. 그랬는데 안 옮기겠다.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면 몰라도 더 달라.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그대로 골프장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놔두고 골프장을 지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프장 페어웨이 구석에 묘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 치다가 그 묘소 위에 공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밟고 올라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조상을 엿보이는 욕심이 그렇게 과하면 정말.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성경 구절도 할 텐데. 근데 정광훈이 목사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에요. 실제로 당을 가지고 있고 당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물주가 돼가지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대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천지도 그러고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예 기존의 정당을 잡아먹으려고 저러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스스로의 그 정당으로서는 뭐 여의도에 진출이 어려우니 이제 기존에 있던 국힘을 숙주로 해서 이제 여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 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 옆에서 울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당대표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당대표로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제 국힘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다. 그리고 뭐 귀마에게 홀린 사람 국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국힘 자체도 귀마다. 나는 그 소리 안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사실 그때 한남동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 홀렸다기보단 사실 본체가 국힘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도 아닌 거 했는데 이제 통일교로 가봅시다. 지금 통일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통일교에 또 달라붙은 똥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권성동이가 수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교 그 2인자 일기장을 특검이 입수를 했는데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게 나왔어요. 영어로. 권성동 SUPPORT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 영어로. 그 사진을 있으면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너무 웃기더라. 나 그거 보고 근데 너무 웃겼어. 큰 거. 만나는 장소가 여의도의 최고급 중국 식당이에요. 아마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백리향이겠죠 뭐. 뭐 백리향이 그렇게 예, 뭐 예. 저긴가? 그러니까 서울 여의도 땡땡땡 중식당인데 여의도에서 제일 좋다는 그러니까 63빌딩 중식당이겠지만 거기에서 2022년 1월 5일 날 권성동하고 점심 딱 했는데 큰 거 한 장. 1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성동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 보면은 10억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권성동 참 실세라고 하고 다니면서 저런 사람들 만나서 삥 뜯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저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호에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계속 작성했던 수첩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아예 법에 정해져 있고, 신빙성, 그러니까 증거 능력 외에 증명력의 경우에도 당연히 과거에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당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증명력도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권성동 씨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저걸 전달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를 윤석열을 위해서 써라라고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제가 예상을 한다면 그 권성동이 저걸 안 받았다라고 버티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나는 전달했다. 나는 캠프에 전달했다. 캠프에 전달했고 나는 그 전달자에 불과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그 가담을 줄이는 형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오롯이 자신이 수뢰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윤모 씨가, 통일교 윤모 씨가 권성동 의원한테 윤석열 후보 위에 잘 써달라라는 그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특검이 확인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다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가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왜 특정 종교들이 대선 과정에서 많이 개입했다라는 썰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당원 가입을 넘어서 그럼 정치 자금이 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파헤쳐진다면 과거의 차떼기 수준의 당 전반에 대한 수사라든가 대선 캠프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수뢰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되는데, 제가 그냥 예상을 하건데 권성동 의원이죠, 현재. 의원의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는 100% 저는 장제원한테 떠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제원한테 전달했다. 왜냐면 현금이라 추적도 어려울 거고, 그 이미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장제원이 근데 윤석열 캠프로 전달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아마 변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보다 떠넘기게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는 받은 게 아닌 게 되고 캠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다 하게 돼서 뭐 미수가 되거나 이런 식의 좀 빠져나갈 여지를 생각하려고 아마 장제원 뭐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을 파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이 수법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같아. 아니요, 이거 윤상현이고 무슨 윤상현 뭐 했던 저기 이미 권성동이고 활용했던 다.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장제원 씨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이제 다 시작될 겁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권성동이 누굽니까? 그래서들 그렇게 권력 주변에서 얼씬거리는 모양인데 체리따봉 받은 거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 김진애 의원님, 국회에서 그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게 실수로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일부러- 몇 년에 몇들은 어느 카메라가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보여주는 일부러 것일 수- 보여주는 예.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통령한테 체리따봉 받는 사람이야. 이거 과시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전 그랬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서 권력 다툼에서 너희들은 이런 거 받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실세임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데서 뜯는 거 그거 수월하게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 내가 거죠. 이렇게 다 네트워크가 좋아. 예. 나는 할 거 했어. 어저께 송원석이가 문자 들켰잖아요. 그 뭐 자기가 강훈식한테 보낸 거. 예. 그거 일부러 들킨 건 뭐냐? 나는 그 민원인한테 나는 이거 보냈으니까 적어도 강훈식한테 얘기했다. 아이고. 그거 증거로 하는 거예요. 얘기했다잉? 얘기 그렇습니다. 예. 얘기했다잉. 나 사면해달라고 분명히 했다. 분명히 이거를 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다음에 또 후원해 줘야 됩니다. 또 이거지 그렇죠. 뭐. 그 대상자들이 다 부패 범죄를 아. 해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생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기회를 줘야 하는 게 특사나 사면인데 그 송 대표가 요청했던 면면을 보면은 다 대부분 권력형 비리, 부패 범죄를 저질러서 중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 이거를 딜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문자 다시 보낸 거 있죠.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다 아는 거야. 이런 거 있으면은 저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다 아니까 이게 답니까? 더 있으려면 한꺼번에 다 하시죠. 김진애 의원님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다 보도된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 보면. 그리고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런 거 안 봐도 되는. 근데 이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두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비대위에서의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당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쇄신이나 혁신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과거랑 자기 일했던 사람들 구면해 주려고 한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더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이면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요. 대선에서 폭망하고 계엄 이후에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살궁리만 하고 있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송원석이가 한 말이 뭐야? 바로 지난주에 그랬잖아. 지금 조국 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런 거를 정치적인 이런 거 딜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운운하고 앞에서는 아주 의젓하고 우아하게 얘기하더니만 뒤에가 좀 문자나 보내고 앉았고 말이지. 아이 정말. 재수 없어 정말. 정말. 특사 얘기 나온 김에 잠깐 그거 한번 짚어보고 봅시다. 저는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홍문종, 정찬민 두 사람 강훈식 실장한테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내가 했다.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조국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특사의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만약에 풀어줄 거면 그렇게 하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달래려고 가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일단 뭐 특사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아무도 얘기 못하지만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이병철 변호사는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김진애 의원님은 저한테 제일 희망사항을 넘어서 네. 예상만
전망만 한번 들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항상 대승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지금 이게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쪽 진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러니까 바른 타이밍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바로 그러니까 2달 됐단 말이죠. 2달 되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한 게 아직 절반이 안 지났는데, 이게 좋은 타이밍이냐. 더구나 요번에 만약 광복 특사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송원석이 부탁한 저쪽 사람들도 같이 껴서 해야 이게 정치적인 특사가 될 텐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지금 민생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조국으로서도 지금 이게 조금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번 크리스마스 정도에 이제 절반이 지나갔을 때 그때 정도가 적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너무나 사정을 잘 알지만 요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리고 조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세요. 우원식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학계에서도 그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뭐 타이밍적으로 조금 빠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사정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쇄빙선이라고 불렸던 조국 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내란 세력과 같이 싸웠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지금 상황이 마음이 아프고, 또 종교계의 입장을 보니까 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주교 주교의장 이용훈 주교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심을 한다라는 것은 이번에는 국민 정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예상도 들어볼까요? 저는 예상으로는 이번에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고 지금 산적한 사안이 너무 많고 수많은 그 민생이나 개혁, 뭐 사법개혁부터 시작해서 내란 수사나 이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말 심정적으로 너무 공감하지만, 그리고 조국 대표 본인께서도 그런 걸 과연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담까지 지어주면서 나오는 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도 의견이 갈리네요. 뭐 딱 두 분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잘사니즘께서는 조국은 본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사면하라고 그러지요? 그러시고, 빅빅3782님은 조국이 뭘 잘못했다고 온 가족이 도륙을 당했습니까? 왜 사면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 보내주셨는데,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지금 이제 특검 가운데 최혜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가담했던 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이게 그거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시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심우정이 풀어준 겁니까? 박성재가 아니면 풀어준 겁니까? 둘 다 법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그 둘이 공동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예. 그것은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참 박정훈 대령님께서 그 청문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그럼. 근데 전형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실 최상병 순직특검의 대상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한 명만 그냥 적법하게 법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안 됐을 텐데, 오히려 그거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덮은 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들이고 이것들까지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의 특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못했는지까지가 밝혀져야 성공한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법무부와 검찰까지 조준한다는 점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아직까지는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출국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교부를 거쳤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당시에 근무하던 맞습니다. 관계자들 그러면 임명 도피, 출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부처에 얽혀 있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었는데 왜 이게 이제까지 수사가 안 된 게 오히려 이상하다 싶은 지점이 있다. 심지어 이종섭이 가기 전에 미리 아그레망을 넣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법무부라던가 인사정보관리단,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다 압수수색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다 밝혀야겠죠. 이 런종섭은 이종섭 하남명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부처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은폐가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다 드러나야 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됐다고 은영되고 있는 김건희 비하폰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유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래. 정말. 근데요, 저는 최혜병 특검 이제 밝혀내겠지만 사실은 최혜병 특검이 우리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희생 그것을 밝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냐면요. 윤석열의 내란의 트리거 역할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우리가 언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맞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면서 지 멋대로 하는 것 그때일 수도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유가족도 만나지 않고 유가족들도 흩어지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자는 대통령 아니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윤석열을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평생 법 갖고 먹고 살았던 놈 아닙니까? 내가 법에 걸릴 짓만 안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살아왔던 자거든요. 그런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을 쭉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법에 딱 걸린 게 바로 최혜병 사건입니다. 본인이 경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시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을 딱 어긴 구체적인 그 전에도 뭐 얼마나 법을 어겼겠습니까? 그런데 딱 드러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트리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정무승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박정훈 대령님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밖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이 정권의 균열의 시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직접적인 트리거는 그 다음에 시작된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밝혀진 명태균 게이트가 그 직접적인 트리거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박정훈 대령님의 그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그게 세상에 알려진 것. 두 번째 이제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로 명태균이 세상에 밝혀진 것.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런종섭이라고 그리고 공항에서 막 그 취재진 막 말 피하고 이게 전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거거든요. 군 통수권자인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한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핵심 관계자인데 제대로 해명도 안 된 상태에서 호주로 도망을 가? 이거는 국민 정서상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저는 총선 때 대패했던 당시 여당의 상황은 대파혁명이라고 해서 민생 문제에 무관심하고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아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고 다행히 박정훈 대령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이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박정훈 대령을 지켜왔던 정어리 TV도 있었다. 예. 이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 정무승 변호사님 오후에 특검에서 잘 하시기 바라고 또 박정훈 대령님 혹시라도 또 뵈면은 우리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죄 확정 증명원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에 산들거리는 나뭇가지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볼 텐데요.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앞에 있는 떡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맛있게 드시고. 너무 속 좀 보여드릴래. 저는 이게 제가 떡볼 해가지고요. 아, 떡 좋아하시는군요. 벌써 떡 열어봤어요. 아, 떡 무슨 열어봤더니 떡일까 떡이 있어요? 해가지고, 떡이 떡이에요. 떡 한이 있어요? 떡하니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떡입니다. 이렇게 이쁜 떡입니다. 근데 진짜 아하. 정성스러운 떡이네. 아, 여봐. 뒤에 너무 잘 어울려. 그 중에서 저기하고. 어떤 떡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쑥떡을 너무 좋아해요. 쑥떡. 쑥떡광이에요. 저는 송편 쪽을 좋아해요. 백설기도 좋아. 근데 하여튼 여기 쑥떡이 너무 많다. 너무 예. 좋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 이거로 먹어도 되겠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의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속옷 부릉추태입니다. 외신들은 속옷 색상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희화화합니다. 내란숙의 속옷숙의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는 한마디로 나라 망신입니다. 앞서 윤석열은 승인 안 해주고 완전히 쪽팔려서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희대의 명언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틀막 경호와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국격 손상 연쇄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올려놓은 국격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마십시오. 체온 조절을 주장하기 이전에 양심 조절부터 하십시오.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짓밟는 윤석열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주불리의 손자병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쭉 네. 들어봤는데 국격 손상 연쇄범, 체온 조절 아니라 양심 조절해라. 아주 네. 기발한 명언들. 네, 네. 아유 정말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요. 어떻게 저런 자가 네, 수치심도 못 느끼나 봐요. 그러게 사실 말이에요. 그걸 인간 이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인간은 어떻게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오늘은 끄집어 낼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특검에서 오늘 내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늦췄을까요? 7일까지가 시한인데. 예. 예. 끄집어내야 할 텐데. 잠깐만요.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다시 한번 그렇지 않네요. 예. 좀 채워드리죠. 아니요, 됐어요. 네. 저거 몇 분? 네, 네. 지난번에 구치소 다녀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다녀왔죠. 그때 네. 그 사동은 못 보셨나요? 그 실제 윤석열 내란숙에 갇힌 예. 데는 못 보고 그거와 똑같은 아. 독방하고 예. 이런 데를 봤죠. 몇 네. 평짜리 있습니까? 2.03평인데 한 예. 2평 정도 되고요. 2평짜리인데 네. 지금 이렇게 그 네. 말을 안 듣고 또 지시를 어기고 그러면은 구치소에서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벌을 줘야죠, 사실은. 그 징벌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훨씬 네, 더 예. 좁은데 그렇죠. 거기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체포영장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법에 보면은 실제 강제로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서 유지 이런 것에 또 위배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이가 이렇게 안 나오려고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수갑찬 모습을 보이기 싫을 거고, 그다음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자기의 죄가 더 이렇게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개긴다고 하죠. 예, 개기다가 이렇게 나중에 형을 받으면은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빠져나갈 빌미를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줄줄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뭐 최혜병 특검까지 있으니까 줄줄이 이제 수시로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한번 처음 나가게 되면 그 같은 모형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이번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서울구치소장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성호 법무장관을 제가 서울구치소 갔다 온 다음에 만났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꼭 그 다음에는 강제로라도 끌어내라. 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정성호 장관도 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항을 방송에서도 그 법사위에 와서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이제 검찰하고 수사 내 특검에서 가니까 이제 예. 그제서 바지 벗고 뭐 하고 간 다음에 다시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사실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네. 다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CCTV나 뭐 이런 거 다 있죠. 네네. 또 이렇게 들어갈 때 네. 뭐 바디캠도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또 사진도 촬영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왜 그때 못 끌어냈냐라고 정성호 장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강제로 끌어내다 보면은 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덩치도 큰데 예. 한 3-4명이 드러내야 되니까 상처가 난다든가 만약에 그러면은 또 뭐 탄압을 받았다, 인권 유린 당했다, 뭐 이런 머리카락 걸로 하나만 빠져도 난리 네, 이런 걸로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런 걸 할 것 같다라고 보여서 인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네. 언제쯤 다시 집행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일단 내일 7일이 시한이 시한이니까. 마지막으로 예. 생각되니까 7일 날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7일 날 시도해서 끌어내면 이제 뭐 성공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7일 날은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하도 답답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담요에 말아서 담요에 말아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취지 의도는 저는 한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 담요에 말하면 상처가 덜 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담요에 말아서 속옷 입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배려 차원에서 그랬는데 정수기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면 네, 담요 입은 모습이라도 보고 네, 네. 보여주면 되죠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 얼마나 그 참 찌질이고 못났으면 그리고 국격을 저는 엄청 손상을 시켰다고 봐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어제 최고위에서도 제가 발표했는데 그동안 대통령 하면서도 국격을 손상시켰잖아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세계를 웃음거리가 됐고 또 입틀막 경호라든가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UAE에 가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 해서 우리 안보적으로도 위기에 빠뜨렸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구치소 가서도 이렇게 국격을 손상시켜요. 외신에 제가 유심히 봤더니 외신에서는 뭐 팬티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으면서 희화하고 또 이런 모습이 여러 군데 비춰지더라고요. 참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저 지경까지 갔는지 말입니다. 네, 완전 바닥을 보여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임기 동안에 대표를 두 분을 모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계실 때 하고 네. 경청래 대표 이렇게 새로 와서 네. 분위기가 네.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계실 때 진짜 숨가쁘게 12.3 특히 내란 전후에서 진짜 어려웠는데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전 대표님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했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님 엄청 열정과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떨 땐 두세 번씩 최고위가 열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속도감 있게 해서 사실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었고 정청래 대표도 사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2년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하면서 예. 그 스타일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되자마자 속도감 있게 예. 개혁 법안들 뭐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비슷해요.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나주에 가서 수해 복구하시겠다고 해서 일정 다 취소하고 저도 갔고 그리고 그날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예. 또 최고위 회의가 열렸어요. 서울에 와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최고위 회의하고 그 다음날 어저께도 예. 뭐 현충원 갔다 왔다 최고위가 한 두세 번은 또 열렸어요. 아이고. 최고위원님들도 체력이 안 되면 못 하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를 두 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정청래 의원 대표가 이제 됐는데 추진력 같은 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잘 하기를 바라고. 그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 내용을 좀 여쭤보죠. 대북 확성기를 이제 철거를 네.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동안에는 막 방송을 중단했는데 철거를 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이 정부에서는 대북 방송 더 이상은 안 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대적으로 예. 지금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우리의 페이스대로 끌고 나오기 위한 저는 조치라고 봅니다. 먼저 물론 이것은 남북 간의 상대성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 꼭 우리가 이거 줬을 때 너희들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함으로써 예. 북한을 그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북 확성기 트는 거를 우리가 중지했더니 바로 소음 방송을 중지했잖아요. 예.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 철수까지 했으니까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종의 대북 유화 조치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북한을 향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런 거 말고 네. 혹시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보여줄 수 있는 유화 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유화 조치 중에 통일부에서 조치하는 것이 민간인들 이제 북한과 접촉하는 거를 예.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민간 교류하는 것들을 사실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되지만 먼저 민간 차원에서 물꼬가 트여져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윤석열 정권 때는 민간 접촉도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런 게 다 막혀버린 상태였는데 이제 민간도 북한 접촉을 허락을 막고 물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노력은 해야 네. 되겠지만 네. 북한도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인내를 해야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스피가 한때 출렁거리긴 했지만 지금 5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코스피 5천 가장 큰 게 다른 것 아닌 남북 간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전쟁이 네. 날 위험이 있는데 외국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5천의 지름길은 남북 간의 평화, 보장, 뭐 협정,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었던데. 네, 그럼요.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 해왔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안보 리스크였죠. 아마 남북한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냈으면은 아마 벌써 5천까지 갔을 겁니다. 사실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온하지만은 외국에서 보면 한반도가 대단히 불안하고 그 하얗고처럼 비춰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잘 안 오르고 그런 것들이 코리아 리스크였는데,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평화의 물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가 아니라 코리아 어드밴테이지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수락연설에서 또 취임 선서에서 안보가 밥이다 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참 와닿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민생 지원금 네. 변함없이님께서 김병지 의원님 하루 만에 소비 쿠폰 다 쓰신 거 봤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소비 쿠폰 하루 만에 다 쓰셨어요. 네, 네. 얼마 받으셨어요? 15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 네, 그것을 남양주군도 네. 15만 원입니까? 네, 네. 거기는 18만 원 안 줍니까? 15만 원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이제 우리 막내 비서관하고 예. 지역에 가서 예.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집에 필요한 반찬도 시장 보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갔더니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 식당 갔더니 식당 사장님이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 말이 기니까 그분들은 그 전체 단어를 안 쓰고 그거 나오니까 훨씬 좋아요. 그거 나오니까 그거 쓰는 사람 많아요. 예.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 하니까 그거 나오니까 좋아졌어요.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 너무 고맙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인터뷰해 주세요 해갖고 인터뷰 했는데 예.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너무 행복하다. 소비 쿠폰 그거 나오니까 너무 좋다. 예. 뭐 이런 인터뷰를 해서 쇼츠로 만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꼭 응원해 주라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 말씀하셔갖고 아직 못 전했는데 이번 주 가서 전해주려고 그래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지난주 대비 2% 이상 늘었다고 네, 네, 해요. 그러니까 이 민생 지원 자금 소비 쿠폰의 효과가 상당히 네. 나타나고 있다. 그럼요. 근데 네.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제일로 많이 매출이 증가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그게 네. 안경점이더라고요. 네. 저는 네. 이걸 들으면서 네. 좀 가슴이 싸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는 게 안경점인데 56.8%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의류업이 28.4. 네. 그다음에 이제 면 요리, 외국어 학원, 피자, 초밥, 롤 전문점, 네. 이장원, 스포츠 레저용품 이렇게 됐는데 서비스업 매출은 이제 줄었고요. 네. 안경점이 1등으로 올랐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찡한 게 소비 쿠폰이 나왔을 때 일단 그동안에 내가 좀 안경을 바꾸고 싶거나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좀 망설였던.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쓰는데 먹는 거야 뭐 기본이니까. 네. 그렇죠. 안경은 그 중간에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참을 수도 있고 네. 멋을 낼 수도 있고 그랬는데 못 쓰는 거. 네. 이걸 이제 소비 쿠폰으로 쓰는 거죠. 그렇네. 저도 안경을 좀 맞춰야 되는데 사실 안경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맞춘 지가 오래돼서 예. 약간 제가 눈이 더 나빠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새로 맞춰야지 하지만 참고 살았는데 여유 없으면 참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때 그러면 안경 하나 그러니까요. 맞추자. 저도 안경을 맞춰야 될 건데 근데 다 써버려가지고
그때 우리 막내 비서관이 우리 그거 뭐 쓰냐 그래서 내 고민 중이라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가서 예. 우리가 한번 소비 쿠폰 나오고 동양도 파악할 겸 서울에서는 못 쓰죠. 그래서 거기 쓰자. 예. 그래서 지역 같이 가자 해서 오남에 가서 저기 돌아봤는데 반찬 가게를 갔는데 반찬 가게는 집사람이 반찬 좀 사달라 해서 예. 갔는데 반이 비었더라고요. 그거 보이는 쇼윈도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반찬이 왜 이렇게 비었냐 그랬더니까 그거 나와갖고 요새 잘 된다는 거예요, 장사. 그래요. 네. 아이, 그 참 소비 쿠폰 잘했다 생각이 되고 어제 또 조금 가슴 아팠던 뉴스가 이번에 또 비가 광주 북구 또 지난번에 이어서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식당 하는 분인데 보름 만에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 소비 쿠폰 오픈빨이라고 그랬던가 쿠폰빨이라고 그랬던가 그걸 좀 받으려고 하던 참에 아이고야. 또 다시 이렇게 상가가 잠겨버리니까 네. 이런 정말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왜 좀 그렇게 또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막 그러는 무한에도 그러니까요. 또 그렇고 막 너무 가슴이 많이 네, 그렇죠. 예. 네, 아이고 요새는 이상기후라서 예. 이번에 사실 일요일 또 제가 나주에 가서 수해복구 예. 정청래 대표하고 하고 했는데 다녀보면은 이상기후라서 이제는 하천선 정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시간당 100mm 이상을 상상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용량이 넘어서 하천선의 범람한 바로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에서는 조수 간만차가 심해서 바다로 가는 물이 밀물이 올 때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물이 그 뚝을 넘어서 범람을 해서 잠기는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좀 요구를 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그 김병주 최고위원님 그 안태훈 선임 비서관 네, 예.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네. MBC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 방첩사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그렇죠. 관련해서 안태훈 선임 비서관이 네. 이야기를 하던데 안태훈 비서관의 뜻이 우리 최고위원님 뜻하고 같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같이. 방첩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 사항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 그 가제가 들어가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요. 어제 일요일 날 거기 최고위원회에 와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일단 했고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때까지는 좀 보완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방첩사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또 네.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다른 분보다 더 말씀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예. 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신당부를 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조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나가면 또 거기에서 반대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네. 그런데 하여튼 방첩사는 그동안 정치적인 중심점이 있었고 특히 12.3 내란의 핵심 부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는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런 안들이 잘 반영이 됐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참 방첩사는 이 내란이나 이런 것에 연루가 안 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사실 네, 전두환이가 내란 일으킨 것도 보안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 내란 진압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게
네. 기무사였죠. 네, 기무사. 그랬다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네. 바뀌었다가 네. 또 방첩사로 갔다가 참 기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사도 맨 처음에 지어진 게 특무대였습니까? 그거는 방첩대였습니까? 방첩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첩대로 시작이 됐고 예. 그러다가 뭐 보안사 뭐 계속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만 하면 됐었는데 자꾸 역기능을 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였죠. 왜냐하면 군은 사실은 무력을 갖고 있잖아요. 합법적 무력. 예. 그래서 여기서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늘 군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휘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능과 그다음 군 내에 불순 세력들이 침투를 하게 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기능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첩사는 늘 군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움직임을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쿠데타를 한다든가 예. 이런 세력들은 꼭 거기에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하면서 모든 12.6 사태가 났을 때 정보를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2.12 쿠데타도 가능했던 거가 보안사가 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재인이 됐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방첩사에 자기 충안고 후배를 여인영을 직책을 줘서 거기에 사령관을 시키고 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쿠데타도 내가 일으키면은 친이 쿠데타가 성공하리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방첩사가 그러한 원래 목적의 그런 것들을 다 해간다. 그래서 이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2.12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방첩사가 모든 통신을 다 네. 장악을 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하고 뭐 또 반대하는 소리면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가 다 듣고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냥 공포스러웠겠어요. 아, 공포스럽죠. 제가 또 사실 군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할 때 저의 핸드폰이든 저의 이런 걸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단장 이런 경우 누구 외부의 친구가 와서 만날 때도 방첩사에 미리 알려줘요. 내가 이런 친구가 와서 올 저녁 먹기로 했다. 그거 안 알려주면 카드라로 보고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네요. 오해를 차라리, 받잖아요. 예. 차라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생활도. 그래 또 잠깐 어디 나갔다 올 때는 내가 이런 걸로 나간다 오해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주말에 왔다가 일요일 가잖아요. 예. 그럼 모서 정류소까지 데려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괜히 가서 또 얼마 동안 한 2-3시간 있다 오면 오해하고 카드라로 또 보고를 할 수가 있으니 야 오늘 가서 집사람하고 저녁 먹고 보내니까 그래 한 2-3시간 있다 온다. 미리 얘기를 해줍니까? 그럼 오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걸 아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통화하다가 짧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아들, 딸들도 아빠 길을 하지 말고 혹시 누구가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참 불편했죠. 네. 지금 뭐 신원조회 이런 것도 여전히 방첩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원조회의 기본적인 것은 국정원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예. 군의 필수 요원들 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신원조회라고 하는 게 말이 신원조회지 네. 그게야말로 신상정보에 확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첩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제 국정원도 윤석열이 다시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돌려놨던 것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을 다시 복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첩사도 이제 본연의 임무인 간첩 잡는 거 네. 이것만 하게 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딱 싹을 잘라버려야죠. 네, 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기능도 축소하고
그러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꿔서 그때 제가 사성장군으로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편하더라고요. 예. 학줄이니까 그런 감시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신껏 지휘를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다시 그걸 대대적으로 늘리고 뭐 방첩사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만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처단이 돼야 되는데 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간 관련자들을 보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빼돌린 거 아닙니까? 네, 출국 그렇죠. 금지를 풀어가지고 4일 만인가 며칠 만에 풀고 예. 그렇게 했었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걸 다 밝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는데도 풀고 그 사이에 또 미리 호주에다가 아그레만까지 신청을 해놓고 뭔가 착착착착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털어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종섭이 키맨이잖아요. 사실 경로에서 뭐 받았다. 예. 그래서 변경시켰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본인이 대사로 호주 대사로 도망가는 그런 가정들 왜 가게 됐는지 그 은폐 축소시키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종섭 전 장관이 털어놓으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종섭이 아직 제대로 입을 안 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왜 그럴까요? 이종섭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이번에 딱 털어놓으면 네. 오히려 마음도 편해질 것 같은데 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겠죠? 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좋게 얘기하면은 좀 잘못된 충성심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법을 어기는 거면서도 이렇게 그 분야에 충성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의리를 지키려는 예. 잘못된 의리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은 군 시절에 좀 겪어보셨나요? 네. 저 학원 동기생이라서 육사.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친하지는 않아도 좀 친한 축에 속한 동기생이었죠.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도 참 제가 양심 고백하라고 공개적으로도 많이 그때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렇게 본인이 모든 걸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네. 동기시군요. 네. 보는 마음이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내일 이제 김건희 특검 소환 날짜거든요. 네. 나오겠죠?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오는데 뭐 또 그렇지만은 정상적이면 나올 텐데 예. 또 그것도 항상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예측을 벗어나죠.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니까 예. 그거 두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그 말도 참 웃겨요. 웬만하면 나간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이 그거 쓸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일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건 뭐 또 다시 뭐 부인을 해야 되든지 그러겠지만 지금까지는 다른 말은 없고 네.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면은 포털라인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똑같이 세워야죠. 무슨 말을 할까요? 글쎄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대선 기간에 한번 그 말도 아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네. 내조만 하겠다고 그렇게 네. 씨부렸는데 네. 내일 뭐라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궁금하고 네. 윤석열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엄청나게 프로파간다에 네. 좀 실력이 있는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대통령실 윤석열이 있을 때 나오는 많은 홍보물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왜 그러냐? 거긴들 뭐 특별한 인재 없겠습니까? 근데 네.
그걸 다 김건희가 감수하고 김건희가 코치하고 지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올라가도 김건희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온 것들이 다 김건희 수준인데 네. 그렇게 유치찬란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진만 봐도 비교되잖아요. 예. 늘 김건희가 중앙에 예. 센터 본능.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위에 있다라는 그런 늘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 보면은 그 중앙하고 주인공은 늘 국민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그러니까요. 옆에 있고요. 그게 예. 맞는 거죠. 네. 그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조사하면서 막 사전에 사람들도 부르고 압수수색하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좀 의아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찾았는데 그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네. 김건희한테서 찾았는데 모조품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 네. 모조품을 저렇게 꽁꽁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 하나 좀 놀라웠고, 네. 그다음에 통일교 쪽으로부터 이제 사넬 신발 받은 거, 네. 그게 이제 사이즈가 250인데 김건희 신발장에 있는 것은 또 260이다. 네. 이렇게 조금씩 안 맞아서 네. 뭘까?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증거로 다툴 때 김건희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그런 것들의 퍼즐을 잘 맞추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목걸이 문제되니까 3년 전에 뭘 했습니까?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나서는 이제 그거 모조품이다라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목걸이 이런 것도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수증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축적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샤넬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특검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특검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해병 특검이 김건희 비화폰을 한 대인 걸로 파악을 했다. 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사용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도 그게 수거가 네. 안 되고 있을까요? 네.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수거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내란 청문회 할 때도 계속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 비아폰이 블랙박스다. 그걸 빨리 회수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확보를 해야 뭐 그 열쇠가 풀린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쟁점 법안 민주당이 처리할 방침인데 현재 필리버스터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한 4시까지 합니까? 오늘 24시간 후에 해제가 가능하니까 예. 정확히 오늘 16시 한 3분이 지나야 24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6시 한 30, 오후 4시 한 반이나 5시쯤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송법은 통과시키고 그 다음 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또는 한국교통방송공사법 방송법 중에 두 번째 법안을 네. 상정을 할 텐데 그럼 또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또 할 확률이 또 있거든요. 할까요? 또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해봤잖아요. 네. 안 할 수도 없고 네. 하기도 힘들고 아마 죽을 네. 지경일걸요. 네. 하겠다는 사람 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오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 오늘은 12시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12시까지 끝나면은 8월 21일에 이제 뭐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두 번째 법안이 이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안 되니까. 시간 뭐 4시나 5시 하면은 저희 12시까지는 두 명 정도가 하면 될 테니까 오늘까지는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방송 3법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때 방송 3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쟤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당에게 정부 불리하고 여당한테 정권. 불리한 법안, 자기들 발목을 묶는 법안이니까 네. 거부권으로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그거 모른 채 해야 민주당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방송 장악하려면. 네, 네,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네. 너네들 지난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또 막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러니까요. 방송 3법은 사실은 그 정부나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유지하지 정권이 마음대로 못하고 못하게. 방송에서는 실제 마음대로 못하게 자주성이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이사들 수로 늘리고 그 다음에 보도 책임자들도 가반 동의를 받게 하고 그럼 정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발목 잡기 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합니다. 네, 네, 실제. 네. 실제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KBS, 뭐 MBC, EBS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 이사 수가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서 하는 거고,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늘 했던 얘기가 저는 참 새로운 관점이라고 봤는데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정부가 정권을 잡고 여당일 때는 야당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늘 법을 발의해야 된다. 야당이 됐을 때 불이익이 안 가면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여당에게 유리한 법을 하게 되면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시절에 늘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됐을 때 불이익이 안 가게 예. 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아, 관점이 참 다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이미 훌륭한 대통령의 자질을 갖고 뭐 그런 예. 시각으로 늘 예. 보신 거죠. 네. 끝으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이렇게 했는데 뭐 정광석화처럼 네. 폭폭 몰아치듯 네. 그런 표현을 써서 기대가 큰데요. 특히 사법 개혁 가운데 국민의힘 해산법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네. 청구에 대비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우리를 해산해 주세요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보면은 내란 옹호하는 릴레이 대회처럼 보여요. 예. 그 후보자들이 뭐 찬탄이 맞니 반탄이 맞니 서로 그런 디베이트가 되는 거고 아직도 내란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을 옹호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란 옹호 정당이니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관여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은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국회에서 또 법안을 고쳐서 청구할 수 네, 있게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게 지금 헌재 법을 고치려고 수정 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법개혁의 한 일환입니다. 네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 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정당이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저는 뭐 오래 전부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이 답이다.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했고 어저께도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혹시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은 책 계속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예. 민주주의 손자병법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아. 유지하고 있고요. 보신 분들이 제가 손자병법 네 번째 책인데 아주 재밌다 그래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 최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최고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비하인드 예. 스토리, 그리고 그걸 하면은 손자병법에 또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올라가서 예. 그걸 보신 분들은 너무 재미있다고 예.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구입 안 하신 분 예. 구입하셔서 여름 더위를 날리는 책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여러분 강추합니다. 네. 혹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저도에 휴가를 갔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 책을 들고 가셨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이 겪었으니까 굳이 그걸 안 읽으셔도 겪은 사람이 보면 책이 더 흥미진진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예.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천사 하나만 였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실 분이 쓴 걸 추천했기 때문에 예. 다른 분 추천을 안 받았고 예. 그것만 들어간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추천했는지도 보면 나오고요. 민주주의 손자병법. 민주주의 손자병법 네. 여러분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서점에 가면은 맨 앞에 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 손자병법 이렇게 글자체가 적있는데 메디치 미디어 네. 저 사장 우리 저 기자 후배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김현용. 네, 네, 네. 아주 네. 좋은 책들을 많이 펴냅니다. 네. 맨 처음에 저 메디치 미디어 시작할 때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설립 자금 아. 그 씨앗을 네, 좀 씨앗. 보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그래서 예. 그때는 책 몇 권 보내주고 그런데 네. 김현용 사장이 나중에 연락 안 하더라고. 네, 그렇구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 특별한 날인 것 같네요. 예, 오늘 우리 배공기 정어리 TV가 여의도로 이사한 지 딱 1주년. 1년 되는 날. 네. 예. 그동안 1년 동안 급성장했는데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79만 8천이던데 78만 9천. 78만 9천 빨리 100만 갈 수 있게 1주년 맞이해서 구독 많이 꼭 하긴 하시고 안 하신 분 빨리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특별한 날 우리 김현주 네. 최고위원님하고 이야기하게 돼서 참 기쁜데 참 1년이라고 하는 게 사계절을 여기서 겪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여름에 그렇죠. 와가지고 가을 맞고 겨울 눈보라 지나서 봄도 느끼고 다시 이제 여름이 됐는데 네. 그 1년 사이가 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빛의 혁명 함께 그렇죠. 했지요. 네. 내란 함께 이겨냈지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국민 주권 정부 탄생한 그 1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참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정말 오늘 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어리 TV 생일은 12월 16일이지만 이렇게 또 여의도 시대를 여는 것이 또 하나의 생일인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의미가 네, 있는 네. 1년 동안 정어리 TV가 역사를 썼죠. 사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아주 그 윤석열 탄핵도 이끌어내고 12.3 내란을 극복하는데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국민 훈장을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김명주 최고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지요. 네, 감사합니다. 주불리의 손자병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